믿기 힘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 긴급 편성으로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이순신, 그가 설계한 전장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무기 삼고 정보전을 지휘하며 병사의 혼까지 통제한 전략의 예술가였습니다. 전직 CIA 분석관이 왜 끝내 눈물을 흘렸는지, 왜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그의 전략을 커리큘럼에 넣었는지 지금부터 여정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CNN 전략안보 해설위원 로렌 테일러입니다. 전직 CIA 정보 분석관으로 이라크, 아프간,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정보 작전을 분석해왔습니다. 데이터와 객관적 근거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제 업무의 본질이죠. 그래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과장된 신화나 미화된 이야기는 특히 군사 전략 분야에서는 항상 경계해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CNN 국제전략포럼 생방송이었습니다. 주제는 현대전에 적용 가능한 역사적 전략이었죠. 진행자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나토와 미국 전략 커리큘럼에 이순신이라는 한국의 16세기 제독의 전략이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찌푸렸죠. 500년 전 장군을 현대에 왜 언급하는 겁니까? 넬슨이나 니미츠 같은 근현대 해군 전략가도 충분한데요. 그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나토 해군 전략 고문 마이클 피터슨 장군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테일러 씨, 우리는 아직도 명량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명량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있었던 오래된 해전 따위가 현대 미국과 나토의 전략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 국방부 해군 정보국 번호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제 CIA 시절 상관이었던 윌리엄 콜린스 제독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국방부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로렌, 한번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걸세. 내일 한국행 티켓을 보냈네. 콜린스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윌리엄 콜린스. 그는 CIA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석가였죠. 베트남부터 이라크까지 그의 전장 분석은 항상 정확했어요. 그런 그가 동양의 옛 장군에 대해 이렇게 확신하다니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미국 최고의 해군 정보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가를 신청했고 다음 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어요. 아마도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과장된 역사적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콜린스의 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태블릿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CIA 시절 본 적 있는 미 해군 전략 분석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죠. 극동 해역 전투 분석 역사적 해전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대부분 건너뛰었던 이순신 관련 부분을 처음으로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순신의 명량해전은 해전사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승리로 기록된다. 12척의 전함으로 133척의 적함을 격파한 이 전투는 단순한 수적 열세의 극복이 아닌 자연환경을 무기화한 전략적 걸작이다.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11대 1의 열세를 극복한다는 것은 현대 해전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분명 역사적 과장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본 함대의 대부분이 목선이었거나 한국인들이 민족적 자존심을 위해 숫자를 부풀렸을 것이라 추측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로 전라남도 진도로 향했습니다. 명량해협, 울돌목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비행기에서 헬리콥터로 갈아타고 남해안 상공을 지나는 동안 복잡하게 얽힌 섬들과 좁은 해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사적 관점에서 이 지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공격하기도 방어하기도 까다로운 지형이었죠. 현지에 도착하자 좁은 수로와 거센 물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립해양연구소 연구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울돌목의 물살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이곳의 물살은 초당 최대 11노트, 시속 20km가 넘는 속도로 흐른다고 했어요. 이는 대형 선박도 제어하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은 12척만으로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더욱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강한 조류 속에서 정확한 진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해군도 이런 조건에서는 작전 수행이 어려울 텐데 말입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연구원들이 직접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양쪽에서 나무통을 물에 띄우자 한쪽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다른 쪽은 역류하는 와류에 갇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이것이 이순신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는 강한 조류에 휩쓸렸지만 이순신의 함대는 와류를 이용해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12척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이었습니다. 연구원의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미국 해군 전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명량해전을 500회 재현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순신의 위치 선정과 타이밍을 적용했을 때 96%의 승률이 나왔다고 했죠. 현대 해군도 이 승률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에 처음으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과장된 신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신은 정말로 전략적 천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죠. 어떻게 16세기 사람이 현대해전 시뮬레이션에서도 유효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의 전함 판옥선에 대한 공학적 분석 자료를 볼 수 있었어요. 현대 유체역학과 구조공학으로 분석한 판옥선의 설계는 놀라웠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 군함들과 달리 유선형 선체 구조와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최적화된 포 배치가 눈에 띄었죠. 이순신의 판옥선은 공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일본 군함보다 기동성이 30% 높았고 사정거리는 2배였죠. 해군기술연구소의 김 교수가 판옥선의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판옥선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거북선과 달리 개방형 갑판이었지만 함포의 배치와 선체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현대 해군함정의 기본 원리인 안정성과 공격력의 균형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의 전술인 하객진을 분석한 AI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하객진은 학의 날개 모양으로 함대를 배치하는 전술인데 현대 해군 전술 AI가 실행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전술 구조였지만 이순신은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했다고 합니다. 하익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동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조류와 풍향을 이용해 이를 가능하게 했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현대 해군은 GPS와 첨단 장비로도 어려운 기동을 이순신은 어떻게 16세기에 해냈을까요? 그것도 거친 바다에서 말입니다. 이순신은 각 함정별로 조류 영향을 계산해 위치를 지정했고 깃발과 북소리로 정확한 타이밍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기계적인 계산 도구 없는 시대에 이런 정교한 계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초월적 통찰력을 가진 과학자이자 공학자였죠. 그는 해전의 튜링이었습니다. 김 교수의 말이 제 귀에 울렸어요. 앨런 튜링,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와 비교되는 인물이라니. 이제 저는 진지하게 26세기 제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신과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이순신의 전술 노트를 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그의 계산은 단순한 경험이나 직관이 아닌 체계적인 관찰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조수의 변화, 달의 위치, 계절별 바람의 방향까지 모두 기록하고 패턴을 분석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 정보 분석의 기본 원칙과 정확히 일치했죠.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순신의 백의종군 시기에 작성된 암호화된 첩보 문서들이었어요. 백의종군은 이순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 평민 신분으로 돌아간 시기를 말합니다. 그 기간에도 그는 비밀리에 정보망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과 현대 암호학자들이 함께 이 문서들을 해독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해군 장수가 아니라 정보전의 전문가였던 것이죠. 그가 사용한 암호체계는 현대 암호학의 원리와 유사했어요. 특히 치환 암호와 전치 암호의 조합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조정 내부의 일본 스파이망을 색출했습니다. 그의 암호체계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놀랍습니다. 암호학자 박 교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순신은 일본 함대의 동향뿐 아니라 조선 조정 내부의 반역자들을 추적하는 정보망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특히 백의종군 기간에 그가 은밀히 구축한 정보 네트워크는 현대 정보기관의 작전과 유사했다고 했죠. 문서 중에는 조정 내 특정 인물들의 움직임을 추적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누가 일본과 내통하는지, 누가 함대 정보를 유출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외적보다 간신을 먼저 보았습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내부자 위협을 먼저 인식한 겁니다. 이 말에 CIA 시절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위협은 항상 내부에서 온다는 교훈을 떠올렸죠.
이라크 전쟁 중에도 가장 치명적인 정보 유출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진리를 5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순신이 작성한 암호문과 정보 분석 방법은 현대 정보기관의 기법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그는 단순히 바다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정보전을 통해 전장을 만들어갔던 겁니다.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 위협을 제거하며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이끌어냈죠. 그는 전장 밖의 장수였습니다. 이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이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 신화가 아닌 시대를 앞서간 현대적 전략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폭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가진 리더, 바다만이 아닌 정보의 바다에서도 승리한 전략가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난중일기 원본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쓴 전쟁 일기였죠. 전투와 전략에 대한 기록만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내용을 발견했어요. 오늘 또 5명의 병사를 잃었다. 그들의 이름은 김성일, 박준호, 이만석, 최도원, 정희수다. 그들의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의 일기에는 전사한 모든 병사의 이름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았죠. 또한 병사들의 건강과 식량 상태, 심지어 그들의 가족 상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는 현대 지휘관들도 잘하지 않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전투 기록은 전략과 전술에 집중되어 있고 개별 병사의 상황까지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죠. 난중일기의 한 페이지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끌었으나 병사를 잊지 않았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냉정한 분석가로서 이순신을 바라봤는데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눈물이 났어요. 옆에 있던 CNN 촬영팀이 그 모습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죠. 객관적인 분석가로서의 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죽음을 숫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름과 가족을 기억했고 그들의 희생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그의 리더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물관 측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메가더보다 인간적이면서 더 무자비했습니다. 적에게는 철저했지만 자신의 병사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이순신은 전략가이면서 동시에 깊은 인간미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병사들과의 깊은 유대에서 나온 것이었죠. 현대 군사학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 리더십의 선구자였던 겁니다. 난중일기의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그의 개인적인 고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의종군 시절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라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순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역사 속 인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보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전략적 천재성과 인간적 깊이가 어우러진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해군전략연구소에서 놀라운 프로젝트를 접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을 AI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이순신 전술 모듈이었어요.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AI는 이순신의 전술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대 해전 시나리오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죠. 화면에는 가상의 해전 상황이 펼쳐졌어요. 수적 열세에 놓인 아군 함대가 지형과 해류를 이용해 5분 만에 적 함대를 괴멸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AI는 이순신의 자연환경 활용 원칙, 함대 배치법, 그리고 타이밍 선택 방식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죠. 놀라운 점은 이 AI가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마치 이순신의 직관이 알고리즘에 녹아든 것 같아요. AI가 제안한 전술 중 일부는 개발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순신의 전략이 단순한 규칙이 아닌 깊은 원리와 통찰을 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알고리즘 없이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 이 역설적인 표현이 이순신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AI는 현대 해군 작전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칭 전투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죠. 연구소장의 말에 놀랐습니다. 500년 전 전략가의 원칙이 현대 해군 작전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니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순신의 전략적 원칙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이 프로젝트를 방문한 후 남긴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이순신은 동양의 클라우제비츠 이상이다. 그는 전쟁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클라우제비츠는 서양 군사 전략의 교과서를 쓴 인물입니다. 그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는 놀라웠죠. 그만큼 이순신의 전략이 현대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이순신은 역사책 속 인물이 아니라 미래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한 선구자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를 위한 지혜의 원천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도쿄대학의 군사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바라본 이순신을 알고 싶었어요. 히데요시 연구 전문가인 다나카 교수가 일본군 참모 사토루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토루는 일본 수군을 이끌던 전략가로 이순신과 직접 대결했던 인물이었죠. 우리는 도깨비와 싸웠다. 그들은 배가 아니라 바다 자체였다. 사토루가 남긴 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본 수군도 이순신의 전략에 완전히 압도당했음을 인정한 증거였죠. 특히 바다 자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순신이 자연을 무기로 삼았다는 사실을 일본 측에서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계속해서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일본 수군 참모들은 이순신을 물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순신은 초자연적 존재로 인식됐죠. 일본 측 기록에는 이순신의 전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의 함대가 마치 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인다고 표현했어요. 조류와 바람의 변화에 따라 마치 춤을 추듯 진영을 바꾸는 조선 수군의 모습은 일본군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과 사토루의 대결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두 전략가의 정신적 대결이었던 것이죠. 사토루도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이순신의 예술적 접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토루는 규칙과 정형화된 전술을 따랐지만 이순신은 바다 자체를 읽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어요. 그들은 병사 없이 싸웠다. 병사의 혼을 지휘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이순신은 단순히 배와 사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다의 흐름, 바람의 방향,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통제하는 종합 예술가였던 겁니다. 그는 전쟁을 과학과 예술의 경계에서 재해석한 천재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일본 측 기록 속에서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도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패배한 적국의 장수였음에도 그들은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조차 이순신을 만약 내 편이었다면 세계를 정복했을 장수라고 평가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은 현대 군사학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적을 존중하고 그들의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전략가의 자세라는 점을 일깨워주죠. 이는 제가 CIA에서 배운 원칙과도 일치했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하거나 증오하는 순간 그들의 진정한 위협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을요. CNN 스튜디오로 돌아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방향이 된 장군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바탕으로 이순신의 현대적 의미와 그의 전략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특히 군사 전략가들과 리더십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을 세계 전략 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는 단순한 군사 영역을 넘어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보스턴 전략 포럼에서 이순신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로 그 포럼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주 강연자로 섰습니다. 강연장에는 미국 해군 장성들과 나토 관계자들, 그리고 다양한 전략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결로 전장을 설계했습니다. 이순신의 가치는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한 데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해군 제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테일러 씨, 당신이 처음 이순신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당신이 직접 경험해보길 바랐습니다. 모든 위대한 전략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양의 오래된 장군에 대한 과장된 신화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의 천재성의 경의를 표하게 되었죠. 기계의 시대일수록 인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순신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순신과 같은 인간적 통찰력과 직관, 그리고 병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강연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16세기가 아닌 22세기의 전략이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충분한 자원과 인력이 없어도 창의적 사고와 자연을 이해하는 통찰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선구자였죠. 현대 군사 전략가들이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시대에 이순신은 인간의 본질적 지혜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울돌목을 찾았습니다. 거센 물살을 바라보며 500년 전 그날을 상상해봤어요. 12척의 배로 133척에 맞서는 순간 이순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그의 전략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이제 저는 매 전략 분석마다 이순신의 원칙을 되새깁니다. 자연을 읽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며 무엇보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략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향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의 사람이었고 전술 이전의 통찰이었으며 명령 이전의 신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의 나침반이 된 불멸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적을 물리친 장군이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바꾼 사상가였습니다. 바다를 무기 삼고 자연과 하나 되어 전장을 설계한 그의 지혜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CNN이 눈물을 흘렸고 나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감동과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순신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